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똑같이 될 거라는 게 맞는지, 그럼 도대체 일본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됐던 건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엔고 불황에 대응해 정책 금리를 85년 5%에서 87년 2.5%까지 인하했다. 금리를 절반으로 인하한 것이다. 금리가 인하되면 경기는 좋아지게 되어 있다. 경기가 좋아지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후 일본 주식시장은 거칠 게 없었다. 85년 니케이 225 지수는 1.3만 포인트, 13,000포인트로 마감한 후 87년 1월 드디어 2만 포인트를 돌파하게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일본 중앙은행은 주식시장 상승이 너무 가파른 것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그러나 87년 내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 경제는 대호황을 만끽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기업 증자가 쉬워지자 은행의 기업 대출이 줄어들었고, 이때부터 은행은 수익을 남기기 위하여 가계대출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기업은 물론 가계까지 모두 재테크에 몰두했다. 결국 부동산은 무서운 속도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사방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일본은행은 결국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1989년 금리가 0.75%포인트 인상되었다. 이것은 거의 9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자본시장 참가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니케이 225 지수는 89년 말 4만 포인트까지 접근하는 초강세를 보였다. 이에 대응해 일본 중앙은행은 1989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거듭 인상함으로써 거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당시 일본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참 많았다.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 공세에 나서고 PER이 무려 67배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일본 가계의 주식 보유 규모는 계속해서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1990년 일본의 버블 붕괴가 일어났다. 이 버블 붕괴는 금리 인상뿐 아니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오른 거품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너무 늦어 버블을 키운 것도 문제였지만 버블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은 더 큰 문제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었다.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은 당시 3년치 GDP가 공중분해 되었는데 이전에 금리를 인하했어야 하지만 금리 인하는 1993년에 본격화되었다. 또한 일본 부동산 역시 붕괴된 1990년 이후로도 1992년 140만호, 1996년 160만호로 오히려 공급을 더욱 늘렸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주택이 공급되니 가격이 회복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본의 주택 공급이 90년대 내내 증가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때문이었다. 정책의 미스가 심각했던 것이다. 일본 얘기를 할 때 네. 일단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의 버블 붕괴가 일단 진짜냐? 그걸 봐야 돼요. 일본의 버블 붕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대 일본의 어떤 그 압도적 경쟁력, 그러니까 일본이 그 내수가 강한 나라긴 한데 일본의 제조업 하면은 메이드 인 재팬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막 그 당시에는 좋아했지. 워크맨 소니 좋은 제품, 네. 막 안경테 이런 것도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도 일본 제품을 좋아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장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서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일본 정부의 실책들,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면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 속도를 조절해줘야 되고, 또 버블이 갑자기 무너지면 금리를 빠르게 낮춰서 빠르게 이번 코로나 때처럼 양적 완화 같은 걸 하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일본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그리고 집값도 마찬가지인데 집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막 폭락을 해. 그러면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 일본 정부가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것도 되게 더 많이 지었어, 오히려.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뉴딜 정책 이런 거 생각한 거예요. 경기 부양하려고. 그러니까 이 건설업을 통해서 지금 버블이 무너지면서 너무 침체가 오니까 급격하게 이걸 부양하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활용하겠다 해서 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불 나고 있는데 기름 붓고 그렇지. 막 이거 물이 막 차가워갖고 얼어붙고 있는데 막 밖에다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했냐, 이런 식의 버블 붕괴가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국가 전체적으로. 이전에는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걸 통해서 미국이 학습한 거예요. 반면교사 3만. 유럽도 재정위기 있을 때 학습을 한 거야. 우리나라도 학습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도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파생상품으로 영향을 준 건데 그때 미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게 금리를 내리면서 돈을 막 풀었어요. 일본처럼 집 더 짓지 않았어. 왜?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봤으니까. 그치. 그럼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벌어졌어요. 이거 있고 나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있었고 2010년 초반에 유럽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들이 극복이 됐고
자산시장 폭락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본가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 위반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식의 버블이 온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가계대출을 풀어주고 그게 결국에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왜냐면 그 돈이 자산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면서 자산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본적 원인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너무 많이 오르는데 가계대출을 풀어준 게 영향이 컸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대출이 어때요? 규제를 하고 있죠. 최근에 대출 뉴스 우리 지난주 구해줘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집을 살 때 15억이 넘는 주택에는 대출이 안 맞아요.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 15억 이하 주택이 그럼 대출이 펑펑 나오냐? 9억짜리 집 살 때 3억 6천 나오는 것도 DSR 맞으면 또 쉽지도 않아.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물론 가격이 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지만 여전히 거기 들어갈 때 사람들이 자기 자본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의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를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해. 그냥 일본도 나이 많이 들었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이 많이 들 거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정부 정책 수준이나 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험 같은 게 달라졌잖아요. 근데 무조건 일본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하락론이나 뭐 금리나 이런 일본이나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얼마나 받아들이냐는 어떻게 보면 집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의견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 가중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이 내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말 그게 맞는 것 같고 왠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또 어추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건 너무 당연한 근데 거죠. 집이 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너나연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35배가 올랐대요. 10년 동안. 그리고 LTV를 90% 이상으로 대출을 해줬고 120%까지 했어요? 인테리어 해야 돼, 인테리어.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수료 내야 수수료, 되고. 세금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본인이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돈을 너무 많이 이제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도 충분히 하고 있고 더 갈수록 대출을 더 쪼인다고 하고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큰 폭의 그런 버블이 올 수 있을까? 물론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좀 이전보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정말 일본이 35배가 오른 것처럼 그렇게까지 오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서도 규제를 어느 정도 반면교사 삼아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정도 일본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의 조정이나 하락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장기간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사실 코코님 얘기 때문에 약간 무주택자분들이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일본이야.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희망이 일본인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무주택자분들은 자기가 집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떨어졌으면 해. 우리 댓글도 많아. 50% 폭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미안하지만 그런 나 안 와. 왜냐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까 나님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나 비슷한 선진국 갈수 나라들이 대부분 다 집값은 물가에 맞춰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자기 포지션을 집이 있으면 오른다고 생각하고 사람은 없으면 이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들의 희망이 또 주식시장이거든요. 부동산은 일본처럼 떨어질 거니까 안 돼. 그러면 주식으로 하자. 근데 일본도 주식이 폭망을 했어요. 꼭 그 가격이 지금도 회복이 됐나 모르겠어. 내가 얼마 전에 확인 때까지는 안 됐었어. 그 정상에서는 아직도 안 됐었거든. 그 나라에 그렇게 시장이 망가질 때는 부동산 주식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같은 자산이니까. 같은 자산인데 그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주식이 괜찮겠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이 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다음 부에서 얘기하겠지만 거품 때문에, 가격 거품. 왜냐면 일본의 부동산 가격 전체가 그때 당시 2,000조엔이었는데 그 2,000조엔이 어떤 정도면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이 4배였어. 그리고 그 일본 항공이라고 나인이 그때 같이 갔었잖아. 우리 항공 그렇게 안 크잖아. 그 주가. 근데 거기 항공 한 개의 주가 그렇게 안 커. 우리나라만 종로 중고 그만할 거야. 종로고 거기가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는 우리가 훨씬 크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버블했다는 거지. 가격 자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의 주식시장도 퍼가 우리나라가 아마 10에서 한 2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되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긴 60 몇이었어. 65인가 그래. 67. 65인가 7인가 네. 했어. 정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고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라 전체의 주식시장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무조건 뭐 근데 보통 얘기하는 게 아까 말한 첫 번째 일부 얘기했던 네. 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뭐 일본처럼 무조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가 사실은 좀 안타깝더라고 사실은. 근데 일본처럼 그렇게 정말 버블의 끝에서 그때 당시에 전 세계 10대 기업이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대부분 다 일본 기업이었다는 거.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거품이 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 10대 되는 기업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요. 삼성이나 매출은 영업, 삼성은 굉장히 크지만 삼성의 주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시총으로 따지면 그렇게까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 당시 일본은 대다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부품 가격이 싼 건 아니지만 뭐 일본과 견줄 정도는 절대 아닌 거다라는 거를 좀 약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그 이때 일본의 버블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였던 거죠. 아까 포크님이 10년 동안 35개 올랐다 했잖아요. 그거 일본 집값이거든요. 그럼 도쿄는 어떻게 했어요? 맞아,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기 아래 규슈나 저 위에 할머니가 그 조기 캐고 있는 홋카이도 같은데 집값 포함해서 평균이 35배.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아까 너바님 너무 얘기 잘해줬고 황지 저 코딱지만 해요 진짜. 우리 월부 식구들 같이 간 적 있거든 거기. 코딱지만 해. 사람들 조깅하면은 조깅할 수 있는 사이즈야. 근데 그걸로 캘리포니아 사버리고 그리고 막 10대 기업이 1등이 일본 기업이었고 2등이 88년도인가 그때. 그러니까 정점 직전에 버블 최정점일 때 1등 기업이 일본의 NTT 도코모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SK텔레콤 같은 회사예요. 그 회사가 시총 1등이었거든요. 2등이 IBM이고 3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일본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2등이랑 몇 배 차이 나는 줄 알아요? 총이 4배 차이 났어. IBM의 4배였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그러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내 주관적으로. 야, 이건 너무 비싸고 버블이야. 맞아요. 비싼 거 맞는데 그 정도 수준이냐는 다른 얘기니까.